잠시만요. 라이브를 눌러버렸어. 준비를 하기 전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책익찌라에서 책방송하고 있는 찌라입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눌러져가지고 반갑습니다. 동현님 안녕하세요. 음, 오늘 저는 마술 가게 이야기 두 번째 편을 들고 왔습니다. 어제 혹시 안 들으신 분들도 있나요? 어, 어제는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월요일이니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네, 영철님 반갑습니다. 어, 뭐 시작하기 전에 다른 분들 들어오실 때까지 제가 이 마술 가게를 그 페이지 만든 걸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제 링크에도 걸어놓긴 했는데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했고요. 깨진다. 꼭 이렇게 원래 됐다. 보여드리려고 하면 깨지네. 이 마술 가게를 좀 인터랙티브 웹으로 구현을 해봤어요. 루스 할머니가 있고, 루스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면, 뇌와,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가 뇌와 심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뇌가 먼저 널 괴롭히는 생각은 무엇이니?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네가 힘들 때 마음속을 지배하는 감정은 무엇이니? 누군가와 멀어지면 그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힘들 때 당신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놔 보세요. 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물약을 선물해 줍니다. 네, 이 물약은 삶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물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무거울 때 어떤 그런 수련 방법으로 당신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할머니가 마술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거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방송 끝나고 위에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민지님 라이브 처음이라고 했는데 반갑습니다. 태우님 한번 사이트에서 한번 보세요. 네, 서울 스냅님이 우리 링크를 알려주셨어요. 네, 원상님 소설가 지망생이라고 반갑습니다. 네, 민지님, 네, 우건님, 네, 미선님, 네, 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책,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를 시작해 볼게요. 그 배경을 다시 간단히 얘기해 드리면, 진짜 미국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닥터 도티 아저씨의 실화예요. 이분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우울증, 그리고 형은 게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래서 뭐 늘 우울하고 동네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형이 그러면서 이 친구도 되게 친구가 없는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이가 못생겼는데 치과 치료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자신도 없고 자기의 웃는 모습을 이제 가릴 만큼 자신이 없는 그렇지만 또 속은 깊은 그런 가족들을 자기가 다 챙겨야 되는 그런 친구였는데요. 어느 날 아빠한테 선물 받은 마술 손가락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빼면 막 스카프 나오고 막 이런 그거를 살 수는 없는데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마술 가게에 한번 들어가 볼까 했다가 루스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마술 가게를 지키고 있던 루스 할머니를 만나게 되고 루스 할머니는 원래 굉장히 먼 다른 동네에 사시는데 6주 동안 이 아들의 마술 가게에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6주 동안 너에게 마술을 가르쳐 주마 라고 해서 4가지 마술을 가르쳐 주게 되고요. 어제 저희는 몸의 긴장 풀기, 마음 길들이기라는 2가지 마술 부분을 읽어보았어요. 오늘은 마음 열기 그리고 의도를 명확하게 하기 2가지 파트를 더 읽어드릴게요. 네, 오늘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거 읽으면서 처음에 읽을 때는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원래 막 그런 성격이 아닌데 저는 이렇게 불우한 청년의 이야기 혹은 불우하지 않아도 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짠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어제 2번째 우리가 마술 하다 만 부분이 마음 길들이기여서 내 머릿속에 들리는 그 말들,
DJ 같이 하루 종일 나한테 뭐라고 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게 실제로는 내가 아니고 그걸 듣고 있는 내가 나란다. 그 말이 나한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기 때문에 네가 생각을 컨트롤하려면 그 마음속의 DJ들을 먼저 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거기부터 계속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머릿속에 그 거슬리는 DJ를 잠재우는 기술을 완수하겠다고 결심했다. 집에 가보니 아빠는 아직 오지 않았고 엄마는 방 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에서 호흡을 가다듬으며 DJ 소리를 꺼버리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머릿속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았다. 아빠가 집 안으로 돌아오면 부모님은 큰 소리로 싸움을 하고 아빠는 지난날 저지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엄마에게 돌리며 비난하고 그런 다음 앞으로 절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곤 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루스의 마술을 연습하려 했다. 하지만 아빠가 집에 없는 날이면 언제나 아빠가 나타나서 어떤 일이 생길지 걱정하느라고 생각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싸움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지? 엄마가 다시 약을 많이 먹어버리면 어쩌나? 생각하기를 멈추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 경찰이나 구급차를 불러야 할까?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그 사람들이 엄마 때문에 온다면 우리 방 침대 커버 아래 숨어있는 형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아빠도 데려갈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려는 연습을 계속 하려고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계속 이런 걱정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루스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며칠 후 루스 할머니가 나한테 뭔가를 바꿔보자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스 할머니가 내 머릿속에 생각을 더 집중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는 원래 이제 촛불을 준비해서 그 촛불을 계속 쳐다보면서 그 촛불 생각만 하라는 건데 그거와 함께 또 한 가지 재밌는 방법이 있어요. 짐, 만트라가 무엇인지 아니? 그건 네가 읽는 일종의 노래나 소리 같은 건데 마음을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란다. 내가 호흡이나 촛불에 마음을 집중했던 것과 같은 거야. 이것도 네 마음을 길들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이따금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단어나 마법의 의미가 있는 구절을 말하곤 해. 그런데 그게 뭐라도 다 좋아.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오히려 중요한 건 그 소리란다. 그러면 저는 무슨 소리를 내죠? 그건 네 마음에 달려있지. 그게 뭐든 네가 계속 반복해서 그 소리를 주문처럼 외울 테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보니 뭐라도 괜찮아. 크리스. 나는 속삭였다. 우리 아파트 위층에 사는 여자아이 이름이었다. 갑자기 문 손잡이 이미지도 머릿속에 떠올랐다. 손잡이. 크리스 손잡이. 왜 그런 단어가 생각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머릿속에는 두 단어, 크리스 손잡이가 생각납니다. 자, 이제 그 말을 너한테 해보렴. 그런데 천천히 네가 그 말을 하면서 단어를 하나하나 느려서 해보려무나. 크리스 손잡이. 나는 혼잣말을 해보았다. 왠지 이 대목에서 저는 매울 땐 토마토 주스 이게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도 생각이 나는 단어 하나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너 자신한테 주문처럼 외웠으면 좋겠구나. 앞으로 15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이야. 각 단어의 소리에 내 마음을 집중하렴. 그 밖에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루스의 말이 옳았다. 내가 만든 주문을 외우고 있는 동안에는 그걸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기 어려웠다. 크리스와 손잡이를 조합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위층 여자아이나 문 손잡이 자체가 떠오르거나 그 대상에 초점이 맞춰지지도 않았다. 핵심은 더 이상 내 머릿속 DJ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DJ 소리가 딱 멈췄다. 집에서도 나는 만트라를 연습했다. 때로는 한 번에 몇 시간이고 연습하기도 했다. 그건 놀랄 정도로 머릿속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 반복과 의도,
그것은 사람의 뇌를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루스가 나한테 가르쳐준 호흡 기술을 호흡 기술과 촛불을 바라보거나 나만의 만트라를 천천히 반복하는 방법을 결합하면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 변한 방법이 여러분들 되게 많은 주문을 만들어 주셨는데 샤발라바하야, 하쿠나 마타타, 돈도 있네요. 그러면서 나한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마침내 아빠가 집에 왔다. 이번에는 숙취에 시달리며 지난 일을 후회하고 있었다. 엄마는 방에서 나와 싸움을 다시 시작했다. 늘 그랬던 말다툼이었지만 이번에는 우리 집이 퇴거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지난 몇 시간 동안 방 안에서 호흡하기와 스스로 주문 외우기를 연습하고 있었다.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나는 불현듯 거실로 가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부모님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곤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왔다. 화가 나거나 당황스럽지 않았다. 나는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다. 몇 분이 지나자 내 머릿속에서도 바깥에서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집은 조용해졌다. 나는 다시 거실로 가서 부모님이 조용하게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다. 잘 될 거야. 아빠가 말했다. 우리도 아들 사랑해. 엄마가 덧붙였다. 그 순간 나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정말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오랫동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얼마나 바랐었는지 떠올린다면 그게 내가 꿈꾸던 장면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오니까 내가 갑자기 그 싸우던 부모님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것이 부모님들한테 변화를 일으키게 된 거죠. 물론 이 분도 말하기를 갑자기 자기 삶이 다 변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어제 몸의 긴장 풀기, 지금 마음의 길들이기가 두 번째 마술이었고, 자 이제 할머니가 세 번째 마음 열기의 마술을 가르쳐 줍니다. 짐, 오늘 너한테 가르쳐 줄 마술은 너의 마음을 여는 것이란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술을 많이 어려워해. 하지만 너한테는 이게 더 쉬울 거야. 왜요? 왜냐하면 삶은 이미 네 마음을 열기 시작했거든. 짐, 너는 사랑하고 배려하지 않니? 네 가족을 돌보고 형이랑 엄마 그리고 아빠까지도 말이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는 네 능력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의심도 없단다. 그게 바로 네 마음을 여는 한 부분이거든. 내 마음을 여는 나머지 한 부분은 너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거란다. 이건 네가 정말로 열심히 연습해야 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두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너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다. 근데 짐은 첫 번째는 잘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만 많이 연습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조금 넘어갈게요. 우리 각자는 삶에서 받아들일 만한 게 무엇인지 선택하게 된단다. 오늘따라 오토바이가 엄청 붕붕거리죠? 어렸을 때는 그리 많은 선택을 하지 않지. 가족과 환경은 이미 주어진 상태로 태어나니까.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돼.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우리 스스로를 어떤 식으로 남들 앞에 내놓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지. 남들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하도록 하느냐, 이런 말이란다. 너는 어떤 걸 받아들이겠니? 또 어떤 걸 받아들이지 않겠니? 선택을 해야만 하고 스스로를 굳건히 지키고 자립해야 하는 거야. 그 누구도 너를 위해 대신 선택해 줄 수는 없단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가르쳐준 방법을 계속해서 연습하게 되는데요. 그날 아침 루스와 나는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칭찬의 말을 해보기 시작했다. 참 낯설었다. 거듭 반복해서 나는 말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사랑받는 존재다. 귀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이들을 배려한다. 오직 나 자신에게 좋은 것만을 선택한다. 오직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일만을 선택한다. 나는 스스로를 사랑한다.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 나는 내 마음을 연다. 내 마음은 활짝 열려 있다. 저 이 글귀가 너무 좋아서 따로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내가 좀 이렇게 힘이 없을 때 이걸 스스로 나한테 얘기해야겠다, 좀 창피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저는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술을 먹은 날은 더 심하고, 술을 안 먹은 날도 어제 내가 왜 그랬지? 나 바보, 막 약간 이런 혼잣말이나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그래서 나를 되게 많이 구박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대목을 읽고 나를 더 많이 칭찬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들이 되게 좋았는데, 이게 바로 루스 할머니가 10가지 긍정의 문장을 선곡표로 주면서 매일 아침, 매일 밤, 떠오를 때면 언제든지, 그리고 특히나 긴장했을 때 긴장 풀기 연습,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연습을 하고 생각을 길들이고 난 후에는 꼭 반복적으로 말하도록 시켰다. 그 문장은 전부 감상적이고 진부했지만 그래도 루스 말을 따랐다. 그 다음 순서로 루스가 시킨 훈련은 나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과, 심지어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애정어린 생각을 전달하는 일이었다. 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란다. 그러나 그건 힘들었다. 나를 때리고 괴롭혔던 아이를 떠올리는 일은 힘들었고, 어쨌든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긴 어려웠다. 그건 괜찮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 아이가 미웠고, 나한테 못되게 굴고 상처 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미웠다. 하지만 나는 계속 노력했다. 애쓰고 또 애를 썼다. 그런데 잠시 후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들이 상처 입었거나 얻어맞고서 고통 속에 울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보고,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기분일까 바꿔 생각하면 그러기가 더 쉬워졌다. 이를테면 내가 누군가한테 화가 났을 때 그게 보통은 그 지점에서 나의 내면도 상처 입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 일이 더 쉬워진다. 그러니까 그 아이도 다른 것 때문에 스스로에게 화가 났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대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란다. 루스 할머니 말이 맞았다. 그리고 그게 바로 루스 할머니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었다. 만약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상처 입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 세상에, 루스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어떻게든 나를 치유하고 있었던 것일까? 라고 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방법 중에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나한테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 착하다, 잘한다 이렇게 토닥토닥 칭찬을 해주는 거랑, 하나는 나한테 상처 입은 사람한테 마저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점이라는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좀 재밌는 점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시트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보자. 긴장이 풀리면 호흡에 초점을 맞추고 온갖 생각이 담긴 머릿속을 완전히 비울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식으로 연습 시트가 나와서 스스로 한번 해보기에도 좋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 마술이 가장 오늘 중요해요. 왜냐면 저도 이게 가장 이 책에서 좋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6주라는 시간 동안 이 마을에 와서 그 주목님이 보살이라고. 근데 이게 가장 이제 좀 중요한 대목이었고, 이 짐 도티한테 마술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마술 중에서 네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마술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구나. 떠날 때가 다가오니 이제 너한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마술을 가르치려고 해. 하지만 절대적으로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단다. 이 마술은 네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건 뭐든 다 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야. 불행하게도 이 마술은 네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건 모두 다 너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어.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 네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너와 다른 사람에게 최선이 아니라는 점이야. 이 마술을 쓰기 전에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반드시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네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진짜로 알지 못한 채 네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걸 얻게 된다면 끝까지 네가 원하지 않은 걸 얻게 될 뿐이야. 알겠니? 모르시겠죠? 이게 너무 저도 이 말이 어려웠어요. 당연히 어린 짐 도티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는데요. 나중에 그 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 마술은 의도를 명확하게 하기.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내가 원하는 걸 선명하게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마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종교인들의 오래 사는 이유. 루스는 맞은편에 앉아서 몇 분 동안 내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짐, 네가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언지 말해보렴. 저는 많은 돈을 원해요. 얼마나 원하니? 구체적으로 말해보렴. 충분히 많이요. 짐, 네가 말하는 충분한 돈이 정확히 얼마만큼인지 크게 말해야 한단다. 100만 달러요. 그 정도면 충분한 돈이죠. 자, 이제 네 자신이 말했던 대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보렴. 네 머릿속에서 그 100만 달러를 그려보려무나. 처음에 나는 그저 돈이 꽉 찬 방을 보았다. 바닥에서 천정까지 지폐 다발이 쌓이고 쌓여 있었다. 짐, 너한테 그 돈을 보라는 뜻이 아니란다. 너 자신을 보라는 거야. 마치 그만큼 충분한 돈이 가진 내 모습을 보라는 거야. 네 마음속에서 너 자신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란다. 하나는 네가 마치 너 자신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밖에서 바라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안에서 네 눈을 통해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는 방법이 있어. 네가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너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를 상상해 보려무나. 100만 장자의 눈으로 세상을 그려봐. 네가 이미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갖고 있다고 상상해봐. 정확하게 뭐가 보이니? 나는 눈을 감고서 그 미래를 상상하려고 애썼다. 포르쉐 911 타르가가 보였다. 하지만 내 눈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그릴 수가 없었다. 내가 은색 포르쉐를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멀리서 마치 TV를 시청하는 것 같았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도 보였고 성처럼 커다란 저택도 보였다. 하지만 루스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게 내 것인 양 바라보려고 애를 쓰면 잘할 수가 없었다.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렵네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러면 결국 네가 직접 포르쉐를 운전하고 있는 것처럼 포르쉐를 볼 수 있게 될 거야. 그 순간 가죽 핸들을 쥔 네 손의 느낌이 어떠한지도 생각해보렴. 차에서 어떤 향이 나니? 차 소리는 어때? 속도계를 내려다보고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도 느껴보고. 바깥 풍경은 어때? 낮일까 밤일까? 그런 걸 전부 상상해야 한다고요? 할 게 많지. 하지만 그게 비결이야. 이미 네 것이라고 이미지를 그려야만 네가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어. 그게 항상 그렇게 쉽고도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 할머니는 원래 먼 곳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랭커스터라는 지역인데 100마일 이상 떨어진 레이크 이사벨라에서 있었는데, 자기가 그 머릿속으로 이런 영상을 본 거예요. 아이랑 같이 나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 나한테 얘기를 들려줍니다. 짐, 네가 보다시피 이 여행을 상상하기도 전에 나는 마음을 열었어. 마음을 열고서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가 있는 상상을 한 거지. 그 다음엔 그 일이 항상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 물론 세상 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꼭 일어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모든 일은 정확히 일어나기로 예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단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숙제를 내줍니다. 네가 원하는 10가지를 써보면 좋겠구나. 네가 만들어내고 싶은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렴.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적어보고 그런 다음 그걸 내일 갖고 와보려무나. 루스가 손으로 써보는 과제를 내준 일은 처음이었다. 나는 루스가 말한 그대로 해보았다. 첫 번째,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우리 집이 지금 퇴거 명령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1번은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2번, 크리스랑 계속 데이트하기. 3번, 대학 가기.
4번 의사 되기, 5번 100만 달러, 6번 롤렉스 시계, 7번 포르쉐, 8번 저택, 9번 섬, 10번 성공. 이렇게 적어 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루스 할머니가 물어봐요. 짐, 너 의사가 되고 싶니? 네,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 다음 스스로 이렇게 말을 고쳤다. 의사가 되리라는 걸 제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아니, 의대는 고사하고 대학에 가는 꿈도 꾸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그 일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루스는 내가 마치 놀라운 업적을 달성한 듯이 박수를 쳐주었다. 그거야, 바로 그것이란다. 어이, 그게 뭔데요? 그렇게 아는 건 말이야. 네가 의사가 될 거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한단다. 그런 다음 마치 네가 의사인 것처럼 마음속에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해. 의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렴. 자, 이거를 매일 훈련해야 되는데요. 훈련하는 방법을 루스 할머니가 알려주죠. 먼저 내 몸의 긴장을 풀고 네 머리를 깨끗하게 비워야 한단다. 루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첫 번째 훈련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자, 이제 네 주의를 환기를 시켰으니 너의 의도를 정할 때가 왔구나. 제 뭐를 정한다고요? 너의 의도. 만약 몸의 긴장을 풀고 머리를 비우고 마음을 연다면 확실한 의도를 정하기가 쉬워진단다. 너는 의사가 될 뜻을 갖고 있잖니? 그 점이 아주 명확해지는 거지. 이제 머릿속에서 네가 창을 통해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 창은 뿌옇게 흐려서 잘 보이지 않아. 마치 바깥은 추운데 따뜻한 차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지. 네 마음의 뜻을 희뿌연 서리가 녹는 것으로 생각해볼까? 거듭 반복해서 의도를 정하렴. 그러면 창은 점점 깨끗해질 거야. 뿌옇던 것도 점점 사라지겠지. 창의 반대편에는 의사가 된 네가 있어. 창을 통해 그 이미지를 선명하게 볼수록 그 이미지가 실제 삶에서 일어날 확률은 높아지지. 계속 그렇게 하렴. 날마다, 매주, 매달, 해마다. 네 머릿속에서 그 창을 통해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든 진짜 현실이 될 거야. 그 창 안에서 네가 이미 가졌다고 상상하면 할수록 또 그 창 안에 있는 모습대로 네가 이미 되었다고 상상하면 할수록 그 일은 더 빨리 이루어질 거야. 자, 뒤에는 안 읽어드려도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매일매일 그렇게 상상하는 연습을 하면 네 꿈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 책이 이제 시크릿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오늘 일부러 약간 그 할머니와 짐 도티가 만났던 그 부분만을 약간 동화처럼 들려드렸는데요. 사실 이 책은 어른이 된 도티가 자서전적으로 쓴 책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 어떻게 그 꿈을 달성해 나갔는지 아까 10가지 있잖아요. 그거 다 이루죠. 100만 달러가 꿈이었는데 7,500만 달러까지 법니다.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샌프란시스코에 펜트하우스를 사고요.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빌라 한 채를 사고 결국 섬도 사고요. 의학 비즈니스 분야에서 엄청난 성취를 이룹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그 꿈을 어떻게 성취해 나갔는지 정말 힘들게 대학도 가고 대학에서도 막 진짜 알바하고 그 와중에 어머니 쓰러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또 자기 꿈을 마술처럼 이뤄가거든요. 그런 얘기가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할머니가 네가 생각하는 걸 마음을 열고 네가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성취를 막 이뤄가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게 돼요. 그러면서 약간 흥청망청 혹은 오만감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부를 축적하고 막 이런 데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원래 막 이분이 벤처 캐피털도 해가지고 막 주식도 엄청나게 가치가 상승하고 막 이랬었는데 주식 시장이 무너지면서 쫄딱 망해요.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루스 할머니를 만나서 적어놨던 일기를 보게 되고 그때 그 일기 내용을 다시 돌이키면서 다시 이제 어렸을 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자신의 이제 뭐 재산도 다 기부하고 그러면서 연민과 이타심 연구 및 교육센터라는 걸 세워요. 지금도 이제 미국에 있고 사실 미국이 그러니까 이분의 가장 그거는 행복의 끝단은 결국 남한테 행복을 베풀면 그만큼 나한테 행복이 돌아온다. 그래서 남한테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걸 살면서 자기 삶에서 이제 행복을 좀 이뤄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너무 스포일러였나요? 그리고 한 가지는 시크릿하고 아까 다른 점은 이분이 신경외과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뇌와 심장과의 연결 관계 이런 거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풀고 그게 실질적으로 다 검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려주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이 그냥 너무 쓸데없이 동화 같은 얘기 같진 않으실 거예요. 네, 꼭 읽어보고 싶다는 얘기가 있으셨고, 네, 규덕님 실존 인물인가요 하셨는데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intothemagicshop.com이라고 들어가면 이 원래 이제 그 미국의 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도티가 테드에서 강연했던 내용도 볼 수 있고 또 뭐 이제 저자 강연회 같은 거에서 했던 모습도 볼 수 있고 이 책에서 나오는 훈련하는 지침들 같은 걸 오디오북으로도 만날 수가 있어요. 심리학 책이면서 어떤 신경이나 어떤 그런 과학적으로 그렇게 풀고 있는 네, 그런 책입니다. 어, 네, 그 어느 곳에서 방송하냐고 저 사무실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회의실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여기 제1회의실에서 하고 있고요. 과학적이라고 해도 신경학자와 심리학자의 견해가 대립되기도 한다. 네. 근데 오히려 또 이걸 보면 저는 약간 그 에너지라는 부분을 믿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걸 뚜렷하게 상상하면 사람들이 다 도와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이스님 여름 휴가 없냐고 하셨는데 어, 어디 여행 갈 계획은 아직 없는데 그 사실 이번 지금 7월 달에 제가 휴가지에서 읽기 좋은 책들을 선정해가지고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조금 약간 휴가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 조만간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춘천에 가서 알퐁스 도대의 별을 한번 읽어볼까? 뭐 이런 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준목님 출마하시면 되겠다는 게 전가요? 아니면 이 닥터 노티인가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되게 많이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제가 오늘 좀 책 읽느라고 많이 소개를 못했어요. 저는 무슨 일 하냐면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안 가요. 네, 스타트업이 이런 겁니다. 한번 사무실 소개시켜달라고 했는데 원래 여기서 안 하고 저희 그 사무실 공간에서 하는데 다음번에 우리 사무실 모습도 좀 보여드릴게요. 믿음이면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 그렇죠. 저 그래서 요즘 밤마다 이걸로 훈련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아마존만큼 큰 회사가 되는 그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관심 있으시면 책을 한번 보시고 아까 제가 만든 그 페이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들어가서 참여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퇴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